10월이 되면서 슬슬 내년 경제를 전망하는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는 0%대 성장밖에 못한다고들 예측을 하고 있죠. 내년에는 좀 나아질까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둘러싼 경제 환경은 사실 뭐 좋게 바뀔 것 같지도 않고요. 하나하나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스테이블 코인 전쟁 2026, 2026년 경제 전망의 저자 한양대 국제대학원 김광석 겸임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제 확 어르신이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목소리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시네요. 예, 목을 너무 혹사시켰습니다. 제 감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아주 건강한데 목을 너무 많이 쉬어야 되는데 목을 쉬지 못해서 목이 쉬었습니다. 재미없었습니까? 예, 재미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목 캔디를 입에 물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입안에 뭔가 좀 윤활유 역할을 하는 캔디도 물고 계시고 여러분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경제 전망도 많이 또 해주고 계시다 보니까 목 상태도 좋지 않으신데 걱정이 많습니다. 당장 그 조금 전에 제가 환율 1,408원 정도 이야기를 좀 먼저 짚어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환율 관련된 뭐 합의를 나눴다.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시장 안정 조치, 월별 내역을 미국 재무부와 공유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공유고 나쁘게 말하면 보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외환 시장에 우리 당국이 얼마나 개입하는지를 좀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자, 첫 질문부터 사실 드릴 말씀 너무 많은데 어쩌면 언론에는 이런 식으로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함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약간 조인 스테이트먼트, 양국 간의 합의문이기 때문에 오늘 날짜 한국 시간 9시 15분 기준으로 양국 간 재무부 홈페이지에 올라간 겁니다. 이렇게 하기로 약속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합의문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 맹탕입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 맹탕이란 얘기는 이미 하고 있는 걸 하기로 재확인했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때 가방 검사 하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했었어요. 저도 했습니다. 요즘엔 아마 안 할 거예요. 그건 좀 말도 안 되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옛날에는 가방 검사를 했어요. 뭐 담배가 있는지 뭐 만화책이 있는지.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없어요. 그럼 뭐예요? 그래 너. 그냥 그거죠. 지금 이겁니다. 굳이 따지면. 예, 우리나라가 미국과 외환시장 개입 여부가 있느냐? 없어요. 원래 없었어요. 첫 번째. 그래서 개입하지 말도록 하자. 재확인하는 거 1번. 2번은 월별로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정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외환보유액이 있고 외환보유액의 구성이 있습니다. 그 구성은 예를 들어서 달러가 있고 IMF 포지션이 있고 금이 있고 이거는요 여러분들도 확인 가능해요. 매월.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죠.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통계 사이트에서 저도 매월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미국과 월별로 공유하자. 이게 두 가지거든요. 외환시장 개입하지 않자. 그리고 역시 정보 공유하자. 근데 그거 이미 하고 있는 거 재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도자료 내용 보면 재확인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께 약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사실 이미 책에서도 강조했었지만 관세 전쟁 다음이 뭘까? 그 다음이 환율 전쟁이다. 그리고 환율 전쟁 다음이 뭘까?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다.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환율 전쟁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지금 확인한 것은 물 위에서 수면 위에서 온더 더 테이블 나눴던 합의 내용. 그러니까 이건 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 테이블 밑에서 이루어진 내용이 뭘까? 달러화 약세를 너도 도와줘라 하는 의견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만성 무역 적자국으로서 이제 미국으로 공장 기지를 다 옮기고 나면 미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미국에서 수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많은 기업들의 선택은 뭐냐면 환율에 따라 선택합니다. 달러 가치가 떨어져 있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은 미국에서 생산해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게 낫겠구나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 입장에서 보시기에 환율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서 생산할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관세 전쟁으로서 대미 투자를 약속받았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생산량을 늘리도록 강달러를 약세화하고자 하는 움직임. 그래서 저는 의견을 드린다면 네. 오늘 이렇게 발표된 것은 온더 더 테이블 위에서 나온 이야기만 언론에 나온 것이고 물 밑에서는 결국 일종의 플라자 합의 1985년에 있었던 근데 그때 이 플라자 합의는 공개적이었어요. 네. 다국 간이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개별국 간의 환율 합의를 가는 과정 그런 제2의 플라자 합의 한국판 플라자 합의라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약세로 가져가기 위해서 상대국 통화를 강세로 돌리려는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물밑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네. 이렇게 가장 읽어야 대표적으로는 두 가지인데요. 예. 미국 국채를 좀 이만큼 매입해줘라 라는 약속을 받아냈거나 혹은 외환보유액의 형태로 달러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한 이용 대가를 지불할 것.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수순인데 일본과 스위스와도 그런 약속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한국과도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9873님, 0002님, 3759님 비롯해서 배우 엄태우 씨 목소리 같다고 보내주신 분들 굉장히 많네. 오히려 더 좋으시다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이 목소리로 계속 예. 가겠습니다. 항상 노래방을 좀 다니시고요. 농담입니다. 네. 김광석 교수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이제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아서 여러분께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소리 좀 낮게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톤 높일 때 목소리가 좀 찢어지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네, 좀 낮게 하겠습니다. 엄태구 씨로 아는 게 훨씬 더 저희 청취율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농담입니다. 환율 이야기 계속 가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미국이 강한 미국,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통화는 약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 아닙니까? 그 부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저 그 부분 고민 많이 했고 예. 그 영역의 전문가들하고도 토론을 많이 해봤는데 많은 분들의 오해가 네.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과 1번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원달러 환율을 비롯한 달러 인덱스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냐 올리느냐 하는 것과 구분 짓지 않고 이제 생각하시는 경향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디멘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게요. 그러니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한다. 세계 많은 국가들이 다 달러를 이용한다. 세계 그냥 유일한 통화 달러만을 만들도록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 네. 이것은 달러 가치의 변동이 아니라 달러 사용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러에 대한 수요요.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단일 통화처럼 달러만을 통화로 썼으면 좋겠다. 이게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인 거예요. 네네. 그것과는 별개로 기축통화국으로서 예를 들어서 강달러면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가 커지고 약달러면 줄어들고 이게 아니라 그것은 환율의 문제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 수출하기 좋게 만들려면 강달러가 아닌 약달러로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지금처럼 무역수지 적자국으로서 많은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약달러보다는 강달러가 유리하겠죠. 그래서 향후 미국으로 제조기지를 옮기고 미국 LNG 수출하고 예를 들면 보잉기 수출하고 세계 주요국들로부터 미국에서 제조한 다음에 다시 수입해 가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약달러가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판단하에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것이지 기축통화국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건 전혀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약달러화하면서 더 많은 나라들이 달러를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두 가지를 좀 다른 디멘션으로 생각해 주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까? 밥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고 싶어. 밥은 많이 먹는데 예. 날씬해졌으면 좋겠어. 그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가 예. 다 예를 들어서 빵으로 주식을 했으면 좋겠다. 빵으로 쌀이 아닌 빵으로 했으면 좋겠다. 너도 나도 빵을 먹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빵 가격을 올리냐 낮추냐는 다른 얘기입니다. 빵 가격을 싸게 해서 5천만 국민이 다 아침이면 무조건 쌀밥 말고 빵을 먹게 하자. 그러면 빵이 주식이 되죠. 그렇다고 빵 가격이 올라가냐 떨어지냐는 다른 디멘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스템. 그게 그렇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네, 통화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환율 이야기 조금 더 이어가 보면 그 대미 투자를 우리가 미국에 약속한 게 3,500억 달러. 네. 근데 우리는 대출이라든지 보증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다. 트럼프는 현금으로 가져와라. 그것도 선불로 가져와라. 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원화는 더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상황을 보면 네. 대략 한 4,200억 달러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러면 3,500억 달러면 80% 이상. 84% 정도 예. 돼요. 물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걸 한 번에 준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계속 트럼프 행정부는 선불로 줘라. 3,500억 달러를 뭐 일괄 정산하라. 이런 요구에 가깝죠.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흔들리겠죠. 그럼요. 예. 흔들리는 것을 볼 때 많은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대외 채권을 보유한 자들이 당연히 빼가고 싶겠죠. 그러면 그게 쫙 빠져나가면 당연히 외환 위기 같은 게 오는 거예요. 근데 최악의 경우.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게 통화 스와프인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구를 하기를 통화 스와프, 무제한 통화 스와프 혹은 상설 통화 스와프 조건에는 우리나라가 안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그렇죠. 때 미국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전화라랑 통화 수업을 해줘야 돼 이렇게 그렇죠. 본다는 거죠.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동안 통화 스와프를 한시적으로 체결했었던 역사가 두 번 있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네. 팬데믹 경제위기 2020년. 네. 그때처럼 지금도 상설은 아니더라도 한시적 통화 스와프라도 체결을 하는 조건으로 대미 투자를 단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정도 요구는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저는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알기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19 팬데믹 때나 통화 스와프 체결만 하고 미국에 있는 달러 마이너스 통장 우리가 꺼내서 쓰지는 않은 걸로 기억을 네, 하거든요. 맞습니다. 필요는 없었으니까. 네. 근데 그걸 체결했다는 것만으로도 외환 시장에 안정감을 가져다 주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도 그 비슷한 건데. 그러면은 근데 사실 3,500억 달러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네. 한 480조가 넘죠.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로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을 꺼내 써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 보세요? 자, 두 가지입니다. 예. 아직은 이것조차 합의가 안 그렇죠. 됐으니까 이거 다 가정입니다. 아직까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께 드릴게요. 예. 뭐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외환 보유액에서 막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3,500억 달러를 뭐 3분의 1씩 준다든가 뭐 이런 방식이 있겠죠. 할부.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런 걸 가정하면 좋겠죠. 근데 두 번째 가정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얼마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금융시장 내에서는 지금은 약간 제조업 마인드로 말씀드린 거예요. 물건 팔고 공급하는 이런 느낌. 그게 아니라 금융 마인드는 이렇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의 계좌가 있죠. 네. 예를 들면 연준에도 있고 재무부도 있어요. 거기에 3,500억 달러를 찍어주면 돼요. 숫자로. 그렇죠. 숫자로 찍어주고 예. 금융시장 마인드는 이렇습니다. 3,500억 달러를 찍어주고 우리는 이자만 내는 거죠. 아. 쉽게 말하면 우리는 3,500억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 좀 어려운 용어로 이자 차익 보전이라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3,500억 달러 현금은 없으니까 네. 우리가 그 차익만 이자만 주는 셈으로 치자. 그렇죠. 네, 그렇게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단정 짓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한 10조 가량의 이자 비용이 나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간단한 돈이 아닙니다. 그것도 무지막지한 돈인데 어떤 식으로 합의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최소한 안정장치로서 한미 통화 스와프, 한시적 통화 스와프라도 체결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린 거고 안전판. 그게 아니더라도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나라가 캐나다와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되어 있어요. 네. 캐나다도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 체결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 이게 원쿠션인데 원쿠션으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가능한 겁니다. 아, 일본이나 캐나다랑 맺으면요? 아니 우리는 이미 캐나다랑 맺어져 있어요. 그리고 캐나다는 미국과 맺어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쿠션으로 무제한 통화 스와프 격의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미국 입장에서 그런 방식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뭐 규정을 해준다면
그러면 이제 무제한 통화 수합 합격의 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어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일본 총리 만났는데 일본하고도 만약에 우리가 무제한 통화 수합을 맺는다면 네. 일본은 또 미국과 맺어져 있으니 네. 하나의 마통을 간접적으로 더 뚫어놓는 그렇죠. 이런 효과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가능합니다. 네,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만약에 못을 박으면 더 갈 데가 없는 것인데 그것도 이제 미국이 막 통제하려고 할 테니까요. 그렇죠. 통제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일본은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라도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3,500억 달러 투자하는 과정에서 외환 시장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그 요구를 우리 측이 미국에 계속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통화 수합 체결하자. 이미부터 올해 초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제 못 들은 척 하고 있는 거고 네. 뭔가 설득하려면 또 뭐 더 나은 걸 그럼 가져와봐 막 이럴 수도 있고 네. 지금 당장 그 관세 협상마저도 도장을 못 찍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됩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네. 굉장히 어려운 산식인데 네. 기본적으로 이 3,500억 달러 투자 약속한 건 우리를 위한다기보다는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의 이런 요구를 들어줘야만 우리 외환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설득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얘기하면 충분히 미국도 인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이고 참 어렵습니다. 안진수님이 마통이 뭐죠? 아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예, 마이너스 통장의 줄임말입니다. 습관적으로 이제 줄여 쓰다 보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년 경제 전망 쪽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그 교수님이 매년 경제 전망 책을 쓰고 계시고 네. 이제 2026년 경제 전망 책이 나왔습니다. 근데 항상 그 어떤 점으로 표현을 해 주시잖아요. 네. 예전에 몇 가지가 있었죠? 계속 있었는데 네. 올해를 항복점이라고 표현했었어요. 항복점.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용어라서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네. 옷걸이 있잖아요. 세탁소에서 옷걸이. 철사로 된 거. 네. 살짝 구부리면 힘을 뺐을 때 다시 돌아가죠. 네. 근데 힘을 많이 주면 그냥 휘어져 버리죠. 힘을 빼도 다시 못 돌아가죠. 네. 힘을 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지점의 힘. 그걸 물리학에서 항복점이라고 해요. 우리 세계 경제가 2025년에 관세 전쟁이다 뭐다 해서 과도한 힘이 주어져서 예전의 상태로 아예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의미를 부여해서 25년을 항복점에 비유했었던 겁니다. 그게 1년 전인데 그렇습니다. 책 나오고 나서 보니까 2025년이 그 항복점에서 구부러져 있고 네. 다시 이제 어깨를 펴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네. 보이시나요? 기존의 고성장 체제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저성장으로 완전히 고착화돼 버리는 그런 경제 국면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1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더 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점의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2026년 경제 전망의 포인트를 분절점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정말 많은 의미가 있는데 두 가지만 제가 꼽으면 2000년대를 지금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럼 2000년대 100년을 살고 있다 그러면 100년 중에 25년이 지나가요. 4분의 1. 1쿼터가 지나가요. 네. 근데 그 1쿼터의 모습과 나머지 3쿼터가 완전히 구분되지 않을까. 분절돼 있다 시간적으로 그런 의미를 좀 작가적 감성으로 좀 표현한 거고요. 그러니까 2100년으로 가는 그 길 중에 네. 이제 1쿼터 지났는데 2, 3, 4쿼터랑 1쿼터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다. 예, 기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두 번째, 그럼 기조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뭐 처음 접하실 수도 있지만 세계 주요 국제 기구들은 2023년부터 이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게 지경학적 분절화입니다. 좀 어렵죠. Geo-economical fragment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리학과 경제학이 합쳐진 지정학과 경제학의 합성어고 뭐 쉽게 말하면 지정학자들이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고 저처럼 경제학 연구하는 사람이 지정학을 공부해야만 지금 일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해석해낼 수 있다. 설명해낼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고요. 지경학적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쟁이 있어도 지정학적인 싸움만 했지만 지금은 지경학적인 싸움인 거다. 미중 패권 전쟁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요. 근데
이런 지경학적 싸움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 세계화가 멈추고 네. 분절화가 전개되고 있다. 세계화는 여러분 지구본을 생각해 보면 200여 개 나라의 퍼즐이 딱 가득 메워져 있는 느낌. 네. 이게 세계화예요. 근데 이 세계화가 끝나고 이 퍼즐 200개 나라의 퍼즐이 흩어져요. 파편화돼요. 분절화돼요. 다극화돼요. 그리고는 그 퍼즐이 각각 몇 개씩 다시 조합을 이루어요. 이게 파편화, 분절화, 블록화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경학적인 분절화가 전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과 강한 동맹 관계에 있는 나라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뭔가 배타적인 감정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뭐 중국과 인도가 같이 대응하자 하면서 결합하고 있죠. 이합집산 합종연행하고 있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또 다른 블록을 형성한다. 그래서 세계화가 이제 멈추고 블록 간의 거래가 좀 확대된다. 이런 느낌의 흐름이 지경학적 분절화. 그래서 분절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리학도 어려운데 거기에 정치가 더해지면 지정학이 되고, 네. 지정학도 어려운데 거기다 경제가 더해지면 지경학이 되고. 네. 야, 이거 뭐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만큼 복잡해지고, 네, 그렇습니다. 예측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그 한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있고. 그러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이 판을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분절화된 이런 네. 세상.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킬레스건이란 과연 없을까요? 아킬레스건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국채 이자입니다. 국채 이자가 너무 높아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2026년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 중간 선거 이기기 위해서 국채를 많이 발행하도록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놨어요. 그게 OBBBA법입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통장에서 쓰면 돼요. 빼서. 쉽게 말하면 3억 5천만 유권자들한테 계속 초콜릿 사주고 사탕 사줘야 돼요. 그러니까 OBBA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이제 트럼프도 네. 표현을 했던 건 대부분 이제 감세라든지 그렇죠. 정부 지출 관련된 거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 적자 줄이겠다라고 하면서 한켠에선 또 세금을 낮춰주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의도하는 바는 그러면은 어떻게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OBBBA법의 핵심 골자가 두 가지인데 방금 말씀하셨던 정확하십니다. 감세 정책이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미국의 부채 한도를 이만큼 증액해놨죠. 네. 바로 그겁니다. 예, 부채 한도를 증액했다. 이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뺏어 쓰면 됩니다. 근데 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채를 발행해야 되죠. 그렇죠. 돈을 조달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에 지경학적 움직임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 국채를 안 사요. 미국 국채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급한 게 뭐냐면 국채를 발행하면 미국 유권자들한테 초콜릿을 사줄 수 있는데 국채를 발행하려니 국채 이자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지금 이미 여러분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국채 이자가 이미 국방비를 넘어섰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 부담이 많이 되는 국채 이자니까 이제 그러니까 금리 좀 인하해라. 세계 많은 국가들한테 국채 좀 사줘라 하는 종류의 압박을 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가장 아킬레스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이제 대입을 좀 해보면 대출금이 많아질수록 원리금 부담이 이제 커지는 거랑 똑같은 것처럼 미국의 이자 부담이 또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데, 이자 부담을 낮추는 방법은 원래대로 하면 대출금을 좀 상환하는 건데 네. 상환은 못하고 대출은 더 늘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자라도 낮춰야겠는데.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은행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막 만져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수단을 이제 막 동원한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그러면 또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세 전쟁, 그다음 환율 전쟁, 그다음 스테이블 코인 전쟁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3단계로. 3단계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게도 네. 스테이블 코인을 중심으로 각축전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2021년 경제 전망에서 했었어요.
그러니까 2020년 요맘때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각축전이 벌어지는 거 맞아요.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진심인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이 발행량만큼 특정 비중을 미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기능을 있어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첫 번째 기능이 미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랑 연동해서 스테이블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도록 설계를 해야 하는데 네. 투자자들이 봤을 때 내가 뭘 보고 안정성을 느껴야 돼. 근데 사실은 당신들이 투자하는 만큼 다 미국 국채를 사갖고 있어요 라고 하면 1대1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1대1로 움직일 수 있는 장치를 별도로 마련하고 또 두 번째 많은 현금을 확보할 때 스테이블 발행업체는 많이 돈을 벌어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장려를 할 수 있죠. 네. 그게 미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당연히 국채를 많이 발행해도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매입해주면 될 텐데 2030년 정도가 되면 네. 이미 일본이나 중국보다 더 많은 미 국채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시티뱅크가 추정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지금도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보유액보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미 국채 보유를 하고 있는 액이 더 많아요. 이미. 한국이 보유한 것보다 많아요. 이미 미국에서는 USDT,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되고 있고 그렇죠. 이미 그들이 미국 국채를 사고 있는데 그게 네. 한국이 보유한 것보다 더 많아졌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정말 스테이블 코인 전쟁이 일어날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좀 강조할게요. 첫 번째는요. 이제 관세 전쟁, 환율 전쟁 다음이 스테이블 코인 전쟁으로 전개될 거라고 추정합니다. 이 부분은 추정이에요. 아까까지는 팩트고. 이 추정 의견을 드리면 이제 예를 들면 한국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관세율 깎아줄게. 상호 관세율 깎아줄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해라.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중국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수요를 더 만들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중국도 지금 CBDC로 결제해라. 그러면 우리 히토류 줄게. 이렇게 공급하고 있어요. 심지어. CBDC는 이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코인. 맞습니다. 그러니까 화폐랑 똑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전자화폐. 네, 디지털 위안화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 이제 국별로는 상호관세 깎아줄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해라. 그리고 각 기업별로도 품목별 관세 깎아줄게. 우리 달러 스테이블 코인 사용해라 하는 요구를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뭐 수입할 때 그 너네가 사는 거 대금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치러 이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있고요. 그 요구가 우리 주요 대기업들로 하여금 불리한 조건도 아닙니다. 그래요? 약간 이 부분 말씀드리면 좀 네. 폭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죄송하지만 네. 미국의 제조 기지를 옮기도록 요구하는 것이 네. 그동안에는 사실은 죄송합니다. 눈치 보고 하지 못했었던 일들도 많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의 요구 덕분에 너무 강력하니까. 덕분에 못 이기는 척 비로소 미국으로 제조 기지를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기업들의 의견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제가 허위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만나시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마워. 좀 눈치 보고 못했는데 이 기회에 미국으로 제조 기지 옮기고 한국 제조 기지는 좀 줄이면 되겠네. 이런 단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 네. 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게 눈치가 안 보일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요구 덕분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굉장히 많은 수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데 뺨도 맞았겠다. 네. 에라 모르겠다.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그냥 제 추정이 아니라 실제 기업에서 오히려 그게 좋은 자극제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또 다른 전쟁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기업들이 또 떠나고 나면 공장을 이전해 놓고 나면 우리 경제는 더 어려워질 테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이 관세 전쟁, 무역 전쟁 여기서 많은 분들이
기업들 걱정하고 계신데 우리 수출 어떡하지? 자동차 수출 걱정하는데. 그렇죠. 그 걱정하지 마세요. 저 그 말씀 드릴게요. 그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은 계산기 두들겨서 한국에서 생산해서 관세 맞고 수출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미국에서 현지 생산해서 거기서 현지 조달하는 게 나을까를 판단해서 할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제조 기지가 다 미국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한국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지역 경제 위축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자 100만이 넘었는데 이들이 지역 경제가 더 위축되는 현상. 이게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우리가 염려해야 될 건 이 부분인 것이지.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수출이 줄어들 거야. 이 걱정하실 필요는 상대적으로 없으시다.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기업들이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더라도 미국 현지 법인에서 돈을 벌더라도 재무제표를 쓸 때 연결 재무제표로는 그 실적이 한국에 있는 모기업의 숫자로는 반영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만 그 달러 가져가지 말고 미국에서 재투자하라 또 이런 압박하면은 한국에 들어오는 달러도 모자라지고 한국의 고용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기업의 숫자 경영은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렇죠.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악화일로밖에 안 되겠고 네. 그게 이제 참 답답한 거죠. 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뭐 잘해야 뭐 0.9%, 뭐 1%나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요, 그 너무 중요한 질문 주셨어요. 네. 그 질문이 사실은 경제 전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님 뵙고 당부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 당부가 뭐냐면 올해 성장률에 연연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 1% 나올까 0.8% 나올까 그것에 연연한 경제 정책을 구사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올해 내년 성장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말로 경기 진작책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경제 성장책이 중요하다. 다른 겁니다. 경기 진작책은 올해 오늘 내일 네. 경기 진작에 해당되는 것이고 경제 성장책은 우리의 성장 동력을 하나씩 확보해서 지금의 뭐 1% 2%밖에 안 되는 잠재 성장률을 3%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좀 당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다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숫자가 별로 안 나와서 그런 거 아닙니까? 숫자가 일단 전망치가 1.5%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경제가 지금 0.8, 0.9면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4번의 경제 위기를 겪었거든요. 네. 1980년 그리고 IMF 금융위기, 팬데믹 경제위기. 네. 그럼 4번의 경제 위기를 빼놓고 가장 낮은 성장률이 언제일까? 그게 올해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 4번의 경제 위기는 말 그대로 큰 충격이 있었던 그렇죠. 때고 근데 네. 지금은 충격도 없이 그냥 예. 체력이 안 좋아지는 여러 그런 가지가. 상황인 거죠. 그만큼 안 좋은 경제가 25년인데 당연히 26년은 기조효과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좋아 보여요. 전년 대비. 근데 굉장히 안타깝지만 1.5% 성장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주목을 불끈 쥐고 와 회복되나 보다 하는 게 안타깝죠. 그렇죠. 우리 잠재 성장률이 2%인데 물가 상승률만큼도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안 되는 예. 성장률 가지고 워낙 올해 경제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저효과가 반영된 성장률이 고작 그 정도인 것이다. 그만큼 뚜렷한 성장세가 나타나지 않는 국면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뭐라도 이제 좀 해봐야 되겠고 그래서 뭐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뿌린 거고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바라는 목소리들도 높아지고 있는데 일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뭐 추가로 혹은 연쇄적으로 내릴 수 있는 조건은 됩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의 결정 3가지죠. 네. 물가 안정, 경기 안정, 금융 안정. 근데 물가 안정 조건을 한번 확인해 보면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 전망치가 2%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올해 내년 계속. 그러니까 물가만 고려하면 금리 인하할 조건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요? 어느 내려오고 있으니? 2%가 안 되니까. 네, 안 되니까. 물론 여러분들의 체감 물가는 가혹하게 높으시겠지만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이 물가 상승률, 근원 물가와 헤드라인 물가를 다 보면 2%가 안 되게 지금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1.7%입니다. 네. 지난달. 그러니까 체감은 잘 안 됩니다만. 체감은 안 되지만, 근데 한국은행은 체감 물가를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전체 목표 물가를 관리하는 거고, 체감 물가를 관리한다 그러면 농림수산식품부가 관리할 일인 거죠. 굳이 따지면. 그래서 첫 번째, 물가 조건을 보면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두 번째, 경기 상황을 보면 뭐 사실 더 이상 물어보실 필요가 없이 경기 상황 보면 금리 인하가 충분히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근데 마지막 세 번째죠. 금융 안정 여부를 보면 주로 서울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뭐 안타깝지만 오늘 집값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싼 집값이다라는 막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죠. 특히 뭐 서울에서는요. 그렇죠. 서울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 또 추가적으로 서울 부동산으로 돈이 대거 몰려서 또 가계부채나 이런 것들이 증가해서 금융 불안을 야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걱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종합해 본다면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 부분을 고려하면 금리 인하할 만한 상황이 되지만 금융 안정 여부 때문에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매우 점진적으로 천천히 신중한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 어쨌든 한국은행의 목표하고 있는 중립금리가 1.75에서 2% 사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하는 단행될 것이라고 보면 좋겠지만 그 정도나 시점이 굉장히 신중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뭔가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 혈맥을 뚫기 위해서 금리를 좀 내리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구조적으로 부동산 문제라는 걸 또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족쇄를 또 벗어나기도 쉽지 않고 해서 내년 경제도 좀 쉽지 않은 그 분절점. 우리가 오늘부터 4분기 들어간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내년부터 100년에 4분의 2가 시작된다라는 생각은 잘 못하고 있었네요. 2026년. 끝나갈 때 되니까 기침을 하시네요. 기침하셔도 됩니다. 이제 다 네, 끝났어요. 이제 하겠습니다. 김성원 님이 엄태구 배우님이신가요? 그리고 또 배우 엄태구 씨와 목소리 비슷하네요. 2476 님도. 기분 좋으시죠 오늘? 제가 그 배우님을 제가 몰라요.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정말입니까? 예, 그래서 좀 엄태구 배우님이 네. 언제 이렇게 경제를 공부하셨지 싶으셨을 네. 텐데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 교수였다라는 반전. 네, 반전 아닌 반전. 힘드신데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이제 감사합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